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계약 총론 마지막 부분인 계약 해지편과 일단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계약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다 출력하셨죠? 자, 핵심 포인트 31번 계약 해지를 우선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해지는 해지의 개념과 그 구별 개념이 있죠? 두 가지를 정확히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일단 계약의 해지나 해지는 유효인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무효면 뭐 해지할 게 없겠죠. 그리고 자, 해지하려면 해제권이 있어야겠죠. 먼저 일방적 해제입니다. 그냥 해제하면 이 일방적 해지를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단독행위 성질을 갖는 거죠. 이와 구별하실 게 합의 해지가 있습니다.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해제하기로는 계약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고, 그럼 먼저 일방적 해제는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정 해제란 해지할 사유를 약속으로 미리 정해둔 겁니다. 반면 법정 해제란 해지할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거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먼저 약정 해제는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때 을은 이 토지에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매매할 당시 1억이 약정했죠. 나중에 10층 건물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자고 미리 이때 약속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10층 허가가 안 나왔네요. 그럼 갑은 해지를 원치 않더라도 을은 미리 약속해뒀죠. 따라서 을 혼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정 해지입니다. 그 다음 법정 해제는 해지의 사유를 법으로 정해뒀죠. 그게 채무불량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법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독행위를 보셨고, 그 다음 합의해제가 있죠. 합의해제는 해제 계약입니다. 계약. 뭐 예를 들면 갑과 을 사이에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갑과 을이 둘 다 후회했어요. 그래서 갑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 매매계약 해지할까? 라고 청약했습니다. 을도 원하지 않았죠. 따라서 을이 그래 해지하자라고 승낙했어요. 이렇게 해지하자는 청약과 승낙이 서로 일치했죠. 그럼 당연히 계약 없어지겠죠. 이것을 합의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랍니다. 자, 그럼 이 합의해제는 뭐든지 그 내용을 합의대로 정해요. 즉 계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계약자 원칙상 정하기 나름이죠. 자, 만약에 매매 계약할 때 우리 갑에게 지급한 돈이 있거든요. 그럼 해지하면 돈을 다시 반환하겠죠. 그때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까? 원칙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합의로 정해요. 따라서 해지할 당시에 준 돈 반환할 때 이자 가산하자라는 그런 특약이 없다면 금전만 반환하고 뭐 이자 가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합의가 없다면 뭐 손해배상 그런 거 청구 못해요. 따라서 해지할 당시에 뭐든지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냥 해지만 하고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아무 특약 없다면 금전 반환 청구할 때 이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청구하려면 해지할 당시에 약속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해제는 뭐든지 합의 내용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보셨는데, 이 중에서 이 약정해제는 그 경우 수가 수만 가지입니다. 아까 10층이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11층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 약속할 수 있죠. 뭐 12층 허가 안 나오면 13층, 14층, 뭐 100층, 만층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경우 수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합의 해제도 경우 수가 수만 가지겠죠. 왜냐하면 해지할 때 합의 내용 따라 다르겠죠. 따라서 이 두 경우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는 경우 수가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할 게 없습니다. 개념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다 요약서까지 이건 법정 해제 사유로 딱 두 개가 정해있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법정 해제만 공부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경우수가 많으니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하에서도 이 법정 해제를 위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에서도 법정 해제에 관한 법규정이 있는데,
이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든지 합의로 정하거든요. 단 여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3자는 보호해야겠죠? 따라서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는 겁니다. 반면 약정 해제나 법정 해제는 다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죠. 따라서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약정 해제에 적용됩니다. 둘 다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단 약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약정 해제하기 위해서 채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약정 해제할 때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는 손해배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 해제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단독행위인 약정 해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법정 해제하면 원상의 부분뭐 있죠? 따라서 이자 같은 거 다 가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은 의의만 하시고 이하에서 이 법정 해제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제 개념을 보셨죠? 다음 파트에서 이 법정 해제권 위로 그 발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트 1에서 해제의 개념을 공부하셨죠? 그 중에서 우리는 법정 해제만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실까요? 일단 법에 법정 해제권 규정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약법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계약법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계약법 제일 마지막 임대차가 있죠. 그럼 계약법 중에서 다 임의 규정인데 임대차에서 최초로 강행 규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계약 총론부터 임대차 매매까지는 뭐든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따라서 위험부담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 해제 임의 규정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 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차도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임대차에서 최초로 강행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법정 해제권 규정들도 다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럼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은 크게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행 지체를 잘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자,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채무자의 이행 지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때는 곧바로 해제 못하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 그리고 세 번째 채무자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나 이행 제공하지 않아야겠죠. 그때 비로소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건 먼저 채무자가 이행 지체가 있어야겠죠. 만약 쌍무계약에서 채무자가 동시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도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해야겠죠. 그때 채무자가 이행 제공하지 않을 때 지체에 빠진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돼요. 근데 만약 최고를 하긴 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기간을 정했는데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했다. 그래도 최고 효력이 나타납니다. 단 이 두 경우에 이때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가는 구체 경우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때는 원칙 최고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최고를 이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먼저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계약하긴 했는데 나는 절대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습니다. 이때까지 최고할 필요 없겠죠. 이때 상대방은 최고 필요하지 않고 자기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 없이 곧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빨리 해제해야겠죠.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그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이제 거둬들였어요. 이 의사를 적법히 처리했습니다. 그럼 원상태로 돌아왔죠. 이때 해제하려면 이제 원상태로 와서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빨리 해제했어야겠죠. 그 다음 정기행위 해제할 필요 없죠. 그 다음 이 법정 해제는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가 지체가 있으면 우리는 최고하지 말자라고 특약했다면 이 특약 유효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나 이행 제공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해지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행 지체를 보셨고 그 다음 이행 불능을 보실까요? 자, 이행 불능의 경우는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최고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고 없이 또 자기 채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 없이 곧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불안정이행. 자, 불안정행의 경우 추환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되고 추환이 불가능하면 최고할 의미가 없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부수적 의무 불이행의 경우. 자, 해제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하는 거죠. 이 부수적 의무 불이행은 여기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계약 해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앞에서 공부했죠. 토지거래가에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수적이죠. 따라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해제권 발생을 보셨죠? 자, 이어서 해제의 효과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정해제를 공부하고 있죠? 이번에는 세 번째 해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해제 효과죠. 자, 먼저 자료를 보실까요? 자료에 큰 3번 해제의 효과 써 있습니까? 자, 찾으셨죠? 밑에 법조문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548조 있죠? 자, 1항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죠.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있습니까? 제3자 앞에 뭐 선의 그런 말 없죠? 따라서 여기서 제3자란 선의 악이 불문합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이 제3자 보호 규정은 다음 파트에서 따로 떼어서 볼 것입니다. 그 다음 2항 전환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됩니다. 다음 549조는 원상회복할 때 동시행하라는 규정이죠. 다음 551조 보세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지한 후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법정을 보시고 자, 밑에 먼저 양거 1번 해제의 소급표가 있습니까? 이쪽부터는 먼저 칠판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정해제를 공부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갑수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죠. 우리 현재 중도금까지만 지급했습니다. 근데 갑이 특이하게 등기와 점유를 이전했죠.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랬죠. 내가 잔금을 대출받는데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 오면 좀 더 싸게 받아서 당신에게 얼마 올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 없는 갑이 소유권 등기를 해줬죠. 그리고 점유까지 이전했습니다. 그럼 을은 일단 소유권 취득했죠. 그리고 을은 갑에게 잔금을 줘야겠죠. 근데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채무 불이행이죠. 그리고 이행 지체겠죠. 따라서 갑이 상당 기간 채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여기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원인입니다.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 그러면 채무불이행하면 그 채권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하면 행위시효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됩니다. 따라서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채무들을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은 이행 청구할 수 없겠죠. 이제 문제는 이행한 후입니다. 이행했는데 계약을 해제했죠.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특칙인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계약할 때 만났겠죠? 만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원상회복할 때 당사자는 받았던 급부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금전 반환하는 사람은 그동안의 이자까지도 무조건 가산해줍니다. 반면 물건을 받은 사람은 물건 반환할 때 그동안 사용이익이나 과실 등을 똑같이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든 잘못 안 한 사람이든 항상 이대로 해야 돼요. 이대로. 자, 그럼 이 사례에서 누가 잘못했죠?
의리 채무 불이행했죠. 그래서 갑이 해지하죠. 그럼 갑 잘못 없죠? 갑이 해지하고 중도금 반환할 때 그동안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보세요. 의리 채무 불이행해서 갑이 해지했죠. 그럼 원상회복할 때 갑은 을 돈 돌려줘야 하겠죠? 돈 돌려줄 때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가산해야 됩니다.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든 잘못 안 한 사람이든 무조건 다 가산해요. 그래서 갑은 잘못 안 했더라도 돈 반환할 때 이자 가산하고 을은 점유 회복시킬 때 그동안 얻은 이익이겠죠? 사용이익이나 과실을 같이 반환합니다. 그럼 갑이 억울한가요? 그렇죠. 갑은 잘못 없죠. 을이 잘못했죠? 그 잘잘못은 이쪽에 따진 겁니다. 따라서 갑이 억울하면 을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잘못한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은 어디서 따져요? 손해배상. 이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든 잘못 없는 사람이든 반환할 때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갑 잘못 안 했죠. 그래도 갑이 중도금 반환할 때 그동안 이자를 무조건 가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갑은 을돈을 가지고 다녔죠. 그에 따른 연오픈의 법정이자지 지연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을도 물건 반환할 때 그동안의 사용이익까지 반환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다. 잘못은 어디 따져요? 그렇죠. 을은 이 의무를 지는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과를 본 해지의 소급해가 있죠. 자, 동그라미 롤 보세요. 물권 복귀. 계약 이행으로서 물권이 이전하였을 경우에 해지에 의하여 물권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등기 말소 없이 당연히 복귀하죠. 우리가 예전에 187조 공부할 때 등기 없이 공부했죠. 암기법을 외워봤잖아요. 신법 깊이 혼나. 다시 신법 깊이 혼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중에 제일 마지막 나가리.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했을 때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하죠. 그 내용을 다시 써놨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상대방 계약 해제 의사 표시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계약 해제되면 잘못한 사람도 당연히 소급이 실효됐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원상회복 의무를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해제의 경우 당사자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선이하기 또는 그 이익 현존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말이 잘못했든 잘못 안 했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하죠. 2번 금전 반환할 때 그 받은 납도 무조건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건 법정이자라 했고 3번 반면 물건 반환하는 사람은 사용이익 등 과실 반환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잘못한 사람은 무슨 의무를 져요? 그렇죠. 손해배상 의무. 이런 식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따로따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제3자 보호가 나옵니까?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에서 양가로 4번이죠. 자, 제3자 보호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전에 우리가 전 파트에서 548조를 보셨죠. 그 조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8조 펴보세요. 자, 1항을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러나 단서에 있습니까?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이 그런 말 없죠. 따라서 여기 제3자는 선이 약이 다 포함됩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548조 1항 단서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제 전에 제3자가 있다면 그 자는 보호됩니다. 그리고 그 제3자는 선의에 국한하지 않죠. 선의약이 다 포함됩니다. 그럼 다시 자료를 양가로 4번 오세요. 양가로 4번. 제3자 보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제의 3자를 공부하는데 해제의 3자는 다른 제3자와 다릅니다. 의사표시에서 제3자, 특히 허위표시. 허위표시 제3자는 허위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되죠. 근데 여기 3자는 다릅니다. 해제의 제3자는 새로운 행위 플러스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세요. 자, 양가로 4번 밑에 반가로 1번 제3자 써있죠? 거기 선악불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3자는 해제되기 전이죠. 전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등기인도 동그라미하세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죠. 따라서 해제 3자는 다른 제3자와 다릅니다. 자, 그럼 7, 8 보실까요? 자, 갑소의 X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을이 먼저 중도금만 줬는데 갑이 먼저 소유권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을은 아직 잔금을 주지 못해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갑은 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을이 소유권이 돼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을이 소유자로서 A와 매매계약 체결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을이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 X가 주택이라면 을과 C가 주택임대차를 체결했어요. 그럼 을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왔죠. 이 경우라면 매매대금 들어왔고, 이 경우라면 차용금 들어왔고, 이 경우라면 보증금 들어왔겠죠. 그럼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겠죠. 근데 을이 약속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했죠. 그럼 계약 해제하면 이때로 돌아가서 소급의 실효가 되죠. 그럼 이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처럼 돼요. 처음부터. 그럼 A, B, C는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는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었죠. 그럼 이 A, B, C는 이 해제될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해제되기 전에 관계를 맺었죠. 그럼 이 A, B, C는 갑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됩니까? A, B, C는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 맺었죠? 그럼 A, B, C는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까? 이때는 보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번호가 좀 이상하죠? 여기 동그라미 4번에서 5번이었고 6번으로 갔죠? 제가 일부러 빠뜨린 겁니다. 이 해제의 3자는 해제될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거기에 플러스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A가 보호되려면 다섯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됩니다. B가 보호되려면 돈을 빌려줬죠? 그럼 저당권 등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B가 저당권 등기를 했어야 됩니다. C가 임차인으로 보호되려면 C는 임차권 등기를 했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대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돼요. 대항요건. 그랬을 때 이 ABC가 이걸 다 갖췄죠? 그때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해제의 3자는 다른 3자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해제의 3자는 딱 외워두면 편합니다. 해제의 3자는 이렇게 등기 했을 때 보세요. 그래서 A가 등기하려면 앞사람 등기 있어야겠죠? B도 등기하려면 앞사람 등기 있어야 돼요. C도 등기 대신 대항요건 갖췄죠. 그래서 해제의 3자는 이제 외우세요. 등기. 그 경우에만 제3자로 보호됩니다. 자, 그럼 이 D는 갑의 잔금 채권을 남용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 보호될 것인가?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따라 등기가 아니니까 이 D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제3자와 해제의 3자를 정확히 비교하세요. 해제의 3자는 등기. 자, 그런데 제3자 범위를 확대하죠. 대부분 판례가. 자, 아까 왼쪽 사례에서 갑과 을이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갑이 해제했죠. 갑이 해제하면 을 명의 등기를 말소해야겠죠. 그런데 먼저 첫 번째, 갑과 을이 매매하고 갑이 해제하기 전에 이전에 나타난 제3자 있죠. 이 제3자는 법조문에 서은이 그런 말을 썼죠. 서은 이야기 모두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갑이 해제 후 을 등기 말소하기 전에 이 해제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 이자도 판례가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 다 보호되죠. 근데 해제한 후에는
을 등기 말소하기 전에 나타난 해지의 사실을 몰랐던 선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 두 3자 모두 다 등기 갖췄을 때 3자로 보호됩니다. 자, 이걸 토대로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 제3자 보호 보셨죠? 반가로 밑에 동그란 1번이 있죠? 보호되는 제3자 보세요. 자, 기억. 해제된 계약이 와요. 채무자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자, 목적물 동그라미. 목적물을 가압류, 그 말은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러면 등기했다 그 말입니다. 니은 소유권 취득, 이게 앞사람 등기했다 말이죠. 등기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에, 그러면 등기했죠. 단틱은 해제 의사 표시 이전의 목적물 양수인 가로 열고 등기인도를 갖춘 경우, 또는 저당권자, 즉 저당권 등기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등기했죠. 그래서 보호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보호되지 않은 제3자가서요. 1번 기업과 니은은 다 채권의 밑줄이 있죠.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 채권의 이해관계 맺으면 보호 안 됩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세요.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 즉 토지 매매계약이죠.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 매수인, 이 건물 매수인이 3자로 보호되는가? 그럼 건물 매수인은 건물 매매계약이죠. 지금 무슨 계약을 해제해요? 토지 매매계약.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아무 상관없죠. 따라서 이 매수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리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 아래 반가로 2번 제3자 범위 확대가 있죠. 가로 열고 선의만 보호돼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제3자만 이때는 보호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지에 관한 규정을 공부하셨죠? 다음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두 문제를 같이 공부하실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갑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1번 계약 성립 후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도 을은 갑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죠. 자,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두 가지가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나중에 가압류를 해지 안 해주면 그만큼 돈을 안 주면 돼요. 그러게 해야 할 것이지 이걸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을은 그와 동시에 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해야 한다. 틀렸죠? 이행 불능의 경우는 채고 요하지 않고 자기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요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해지할 수 있죠. 3번 갑의 규칙 사유로 인한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을이 계약의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을이 해지하면 잘못한 갑도 이제 해지 효과로서 이행할 책임이 없겠죠?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자, 해지 동그라미 하시고,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자 취소 동그라미 하세요. 취소할 수 없다. 들렸죠? 우리가 착오 세웠죠? 기침할 때 어떻게 해요? 기침할 때 해치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질문. 갑의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럼 계약 해제 됐죠? 이미 소급에 실효됐습니다. 그 다음 그 소를 취하하면 해제 효력도 소멸한다. 틀렸죠? 이미 해제는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1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맞죠?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본다. 2번 계약이 합의 동그라미 합의 단독 계약이 아닙니다. 합의 해제 즉 해제 계약이죠.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 즉 특약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합의 해제는 뭐든지 합의한 내용들합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이자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3번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다. 맞죠? 계약 해지하면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잘못했든 잘못 안 했든 무조건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합니다. 다음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다음 해제 후 말수등기 전이죠. 해제 후 말수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이악이 불문하고 악의가 틀렸죠. 해제 후 등기 말소 전에는 선의만 못 됩니다. 그래서 악의를 빼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 그럼 이제 이행착수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는 못합니다. 그 다음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이행착수했더라도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면 곧바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별개죠? 그래서 2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 해제를 공부하셨죠? 다음은 이어서 매매계약 강론으로 넘어가서 계약금 계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약 총론을 공부하셨죠? 이번에는 계약 강론 오셔서 매매계약 편입니다. 그 중에 먼저 핵심 포인트 32번 계약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서 법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565조가 해약금이 있죠. 자 1항을 보세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해제를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 2항 551조 즉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법조문을 토대로 이제 칠판으로 계약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일단 유물계약이죠. 즉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지 성립하는 유물계약입니다. 그 다음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 주된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자 그럼 예를 볼까요? 갑소의 X부동산을 우리가 10억에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계약금 1억을 주고받기로 특약했죠. 그럼 특약만으로 성립하지 않죠. 을이 계약금 1억을 전부 다 지급해야지 성립하는 유물계약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 1억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죠. 그때 자, 첫 번째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문제돼요. 그럼 565조에서 언제까지 가능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럼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약금 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행 착수를 안 했죠. 따라서 서로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 물어보면 뭐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행 착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와 전혀 별개로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일방이 채무불이행하면 타방은 법정 해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를 어느 법인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됩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이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죠. 계약금 주고받을 때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어떤 특약이 있는가, 그 특약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계약제의 원칙이죠. 따라서 갑과 을이 계약금 1억을 주고받을 때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약속을 어겼죠. 그때 을은 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계약금 100 청구할 수 없고 자기가 입은 손해를 따로 입증해서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또 아무 특약 안 했는데 을이 약속을 어겼다. 그럼 갑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갑은 계약금 몰수할 수 없어요. 계약금 1억 을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갑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따로 입증해서 을에게 청구합니다. 왜 그래요?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특약 안 했으니까 자기가 입은 손해만 입증해서 별도로 청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손해를 입증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약정을 합니다. 이런 약정. 자,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갑이 약속을 어기면 배액 상환하고 약정하고 을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 몰수당하기로 약정합니다. 이 약정했다면 이 약정 그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라 하죠. 그럼 이렇게 위약금 약정하면 이것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저 사례에서 계약금 1억을 줘받았죠? 그럼 잘못하면 1억만큼으로 책임지기로 약속했죠? 따라서 1억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1억만큼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완전히 달라요. 해약금 해지에 물어오면 왼쪽입니다. 그 다음 채무불이행 나오면 왼쪽 보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어떤 특약이 있는가, 그 특약대로 움직여요. 자, 그럼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다시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에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나오면 여기 보지 말아 했죠. 이 말 나오니까 여기 보시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이든 이행 착수 후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봐보세요. 오늘 아침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받았죠? 오늘 오후에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그럼 제2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갑은 을에게 이행 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빠지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이든 이행 착수 후든 발생할 수 있고 아무튼 채무불이행만 발생하면 이쪽 보지 마시고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어떤 특약이 있는가 그 특약 그대로 움직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토대로 자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조문 밑에 1번 의의가 있죠? 자, 동그란 1번 보세요.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그럼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습니다. 돈도 안 줬으니까. 그 다음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때도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죠. 그 다음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으로 주계약 동그라미 주계약 즉 매매나 임대차는 해지할 수 없죠. 근데 이거 구별하실 게 계약금 계약은 매매와 별도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지 못해요? 주계약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의 부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주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 법적 성질 있죠. 가로 1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 성질을 가지죠. 가로 2번 해약금을 보세요. 자, 판가로 1번 해약금 행사가 있죠. 1번 교부자는 포기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권 행사할 수 있죠. 2번 수령자는 반드시 계약금 배액을 현실 제공해야 되죠. 유물계약이니까. 다만 교부자가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꼭 공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판가로 2번 해제권 행사 기한이 있죠. 1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이행 준비만으로는 이행 착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것,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죠. 토지 매매에서 이행 착수란 돈 주고 등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것, 이런 건 아직 이행 착수 아닙니다. 따라서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반기문에서 보겠지만 매도인이 대금 지급 소를 제기했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니죠. 따라서 그때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규칙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자, 3번을 보세요. 반드시 이행 기일에만 이행해야 한다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금 위반 해제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런 말입니다. 7번을 보세요. 갑과 을이 오늘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근데 15일밖에 안 지나서 을이 중도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갑이 아직 중도금 일자가 안 됐으니까 중도금 보낸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어서 나는 계약금 폐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둘이 다툼이 있었죠. 둘이 법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갑한테 물어봤어요. 갑한테. 당신은 임차인이 월세 미리 주면 받아 안 받아? 갑이 받는다 그랬죠. 따라서 중도금 지급 전에 중도금 주더라도 꼭 그 날짜에 주자라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미리 준 것도 이행 착수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갑은 해약금 해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자료에서 반가로 3번 계약금 해제 효과가 있죠. 1번은 원상회복 의무 없죠. 2번은 손해배상 의무 없습니다. 3번 계약금이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 이거 아무 상관없죠. 따라서 법정해제는 당연히 요건이 갖춰지면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단가로 3번은 위약금이죠. 1번처럼 위약금을 하기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을 추정하죠. 따라서 실제 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실제 손해가 계약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매도인 일방에게만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 규칙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지 않는다. 뭐든지 약속대로 한다 그랬죠. 매도인 측만 위약금 특약했죠. 매수인 안 했죠. 그럼 매수인이 잘못해서 계약 해지당하면 매도인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따로 입증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약금과 위약금을 보셨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자, 해약금은 민법 565조 법조문이 있죠.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 주고받을 때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사용합시다라는 특약 안에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반면 위약금 이런 건 법에 규정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을 가지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약속대로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금을 공부하셨고 이제 다음에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1번을 보세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계약금의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그 말이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들렸죠? 계약금 해제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 그럼 이행 착수했네요. 후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 할 수 없습니다. 다음 3번 매도인이 계약금 폐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계약금 해지는 손해배상 원상회복 의무 없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계약금 포기나 폐익 상환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무효이다. 틀렸죠? 자, 계약법에서는 계약법 처음부터 임대차 앞까지는 다 임의규정. 그럼 아직 임대차 안 나왔죠? 다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약정 유효입니다.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가 아니죠.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계약금 설명 옳은 거죠. 1번 계약금 포기 위한 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 부담한다. 틀렸죠? 계약금 해지는 손해배상 원상회복 의무 없습니다.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죠? 없다. 틀렸고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이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이게 맞죠? 요물계약 종된 계약입니다. 4번 계약금 포기 위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폐익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고 여기까지 맞았죠? 그 다음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해야 된다. 공탁이 틀렸죠? 꼭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약 해지와 계약금을 공부하셨죠? 이 부분은 특히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사례가 너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 해지와 유사 개념 잘 비교하시고 계약금은 해약금 해제와 위약금 두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매도인 담보 책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